정신없는 연말이죠. 진짜 황당하게 정신없는 연말입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산층 기준 요거를 골라주셨어요. 매번 역대급 라이브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댓글이 좀 많이 달아주세요. 나는 과연 중산층인지, 중산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혹은 그 이상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대한민국 통계를 바탕으로 제가 오늘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일단 중산층 들어가기 전에 중산층이 뭘까 네이버에 쳐봤더니 나무위키에 이렇게 나옵니다. 상류층과 하류층 사이에 있는 중간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래요. 이게 뭐야? 너무 주관적이잖아. 이걸 객관화를 해봐야겠다. 자료를 막 찾아봤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KDI라고 우리나라의 연구기관이죠.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 보고서를 2023년에 아주 최근에 낸 겁니다. 막 이런 게 있어. 어렵다. 막 이랬어요. 너무 어렵다.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이빨을 꽉 깨물고 한 땀 한 땀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A고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에서 150% 수준을 중산층으로 정의. 근데 이 A가 OECD가 각국의 중산층을 정의했던 기준입니다. 중위소득이라 함은 100명 중에 50번째 사람입니다. 평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300만 원이면 50%에서 150% 수준이니까 300만 원에 50%인 150만 원, 300만 원에 150%인 450만 원을 중산층으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24년 현재 중산층의 소득은 어느 정도일까? 중위소득 추이해서 이 나라 지표 통계가 있습니다. 2024년에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223만 원, 2인 가구는 370만 원, 3인 가구는 472만 원, 4인 가구 573만 원, 5인 670만 원, 6인 가구는 762만 원입니다. 반올림해서요.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223만 원이니까 112만 원에서 335만 원 사이의 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중산층입니다.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184만 원에서 552만 원 사이면 중산층입니다. 3인 가구는 236만 원에서 708만 원 사이면 중산층이고요. 4인 가구는 287만 원에서 860만 원 사이가 중산층입니다. 이걸 보는 순간 되게 많은 분들이 저는 이런 반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지? 나 왜 중산층이지? 예를 들어서 2인 가구가 둘이서 200만 벌어도 중산층이에요. 3인 가구가 300만 벌어도 중산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에 동의하시나요? 아니 둘이서 200만 원 가지고 지금 쓰기도 모자랄 판인데 무슨 중산층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거라고 저는 예상이 돼요. 우리가 주관적으로 중산층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주관적으로 중산층일까? 이걸 한번 알아볼게요. 자료를 찾다 보니 2022년에 한국인의 의식과 가치관에 대한 조사를 했던 결과가 있었습니다. 가정 경제 수준에 대한 인식, 그리고 주변과 자신의 생활 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내용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중산층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려 60%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중하층, 하층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0%예요. 아까 제가 객관적 범위에서는 범위가 크고 거기에 중산층으로 편입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객관적인 거는 나랑 모르겠고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느끼는 게 10명 중에 6명이 나는 중산층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과 자신의 생활 수준을 놓고 봤을 때 비슷하다고 말했던 사람이 70%입니다. 중산층보다 낮은 경제 수준이면서 내 주변은 나랑 비슷하다. 그러므로 중산층 이상인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소수일 뿐이다 라고 느끼는 거죠. 왜 사람들은 실제로는 중산층인데 스스로를 내려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마인드 세팅이나 멘탈 케어를 벗어나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중산층 혹은 그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알아둬야 될 기본적인 내용들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일단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소득 양극화에 의한 상대적 박탈감이 있지 않을까? 이 까만색은 시장소득이고요. 이 빨간색은 처분 가능 소득입니다. 시장 소득은 말 그대로 그냥 월급 그 자체예요. 소득 자체. 이 처분 가능 소득은 세금 같은 거 다 제하고 쓸 수 있는 실제의 돈을 말합니다. 소득 10분의 배율이 뭐냐면 이겁니다. 상위 10%의 소득을 하위 10%의 소득으로 나눈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 100명이라고 하면 소득 1등부터 10등까지의 소득을 소득 90등부터 100등까지의 소득으로 나눈 거예요. 몇 배 차이가 나는지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 보면요. 이 시장 소득,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금 같은 거 띄기 전에 그냥 이런 소득은 점점 더 벌어져요. 지금 무려 33배가 차이 납니다. 우리나라에서 90등에서 100등 사이에 있는 사람들보다 1등에서 10등 사이에 있는 사람이 무려
33배나 높아요. 여러분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뒤에 더 놀라운 게 나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처분가등 소득은 어떻게 되죠? 점점 격차가 줄어드는 거죠. 지금 10배 차이가 나요. 처분가등 소득은.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내가 아는 거랑 다르네? 원래 점점 더 잘 버는 사람들은 더 많이 잘 벌고 못 버는 사람들은 더 많이 못 버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었겠지만 실제 통계에서는 10년 전보다 무려 비율이 16배 차이에서 10배 차이로 줄어들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수정자본주의, 미국은 진짜 완전 자본주의거든요. 투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세금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고요. 소득을 많이 올리는 사람들 소득세율도 우리나라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그 격차가 되게 크게 벌어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고소득자들한테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고 국민건강보험료, 뭐 연금보험료 이런 거를 많이 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소득층 분들한테 사회적으로 이전소득이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국가에서 직접적 지원을 하는 게 많아졌죠. 그래서 오히려 처분가능 소득은 격차는 줄어들었어요. 이게 연구의 결과예요.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중산층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을 할까? 그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정말 이거 보고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는데요. 자, 잘 보십시오. 소득 10분위가 아니고요. 이번엔 자산 10분위 배율을 봅니다. 자산, 빨간색 그래프는 순자산이에요. 부채를 제외한 진짜 내 거. 그리고 이 까만색 그래프는 총자산입니다. 부채가 포함된 거. 순자산으로 보는 게 맞겠죠? 자산 10분위 배율도 마찬가지로 상위 10%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하위 10%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순자산 기준으로 2012년에는 560배가 차이가 났고요. 2021년에는 520배 차이가 납니다. 줄기는 했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나죠. 무려 500배 차이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기준으로 대한민국 1등부터 100등까지가 가지고 있는 게 90등부터 100등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무려 500배가 넘는다는 겁니다. 전 제가 이거 그래프 잘못 본 줄 알고 50배 아니야? 이랬는데 찾아봤는데 맞아요. 여기 배라고 써있죠? 순자산 격차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직업이나 벌이 차이에 비해서 자산은 따라잡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이게 체감될 때 스스로를 주관적인 하층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제가 이거 보면서 이거 많은 분들이 이거 보고 놀라실 수도 있겠다. 그러나 방법은 있다는 거 일단 저도 그랬어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그랬던 때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2014년에 결혼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살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저는 일단 첫 번째, 당연히 전세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2014년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흡사 지금과 비슷했습니다. 집 사면 큰일 날 것 같은 약간 그런 분위기. 누가 집 산다고 하면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는 소리를 듣던 약간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저는 또 불인이었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로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때 전세대출이 대중화되기 전입니다. 사실 전세대출은 2014년, 15년부터 대중화가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대출 받으면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이때. 팍팍 긁어 모았습니다. 제가 2007년부터 직장 생활을 했고요. 그래갖고 긁어 모아서 2억이라는 이 큰 돈을 마련을 했습니다. 막 진짜 긁어 모았어요. 지갑에 막 돈 들은 거 없나 이런 것까지 정말 다 긁어 모아서 전세금 2억을 마련을 했고요. 그렇게 얻은 집이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파트 어때 보이세요? 옹벽에 이렇게 막 벗겨지고 막 곰팡이 슬고 이런 거? 복도식 아파트. 퇴근할 때 이렇게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가 다 보이는 겁니다. 남의 집이. 그러니까 이런 낡은 아파트. 여기 보시면 언덕이죠? 아파트가. 그리고 여기 주차 보시면 느낌 오시죠? 이런 아파트 하나를 겨우겨우 얻었어요. 이때 제 나이가 34살입니다. 제가 이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대기업에서 진짜 운이 좋게도 8년을 일했고 돈도 뭐 1억 중반까지 이렇게 모았는데 도대체 이 번듯하게 중형 아파트에 살면서 그랜저 굴리는 사람도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를 제가 처음 느꼈어요, 이때. 와, 박 과장님 어떻게 한 거지? 와, 손 차장님 어떻게 한 거지? 막 이런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울 하늘 아래 아파트가 눈에 채이는데 이건 나 같은 사람 못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10년이 지나면서 경험한 바가 있고요. 충분히 방법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제가 자산 격차를 줄이는 방법. 그래서 내가 중산층, 중상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들으시면은 욕하면서 나가실 수 있는데 나가지 마시고요. 일단 끝까지 들어보세요.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되 현실을 인식하고 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입니다. 뭔 도 닦고 앉아있는 소리예요, 노나이님. 이게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 말을 통계적 사실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따라오세요. 자산 격차를 줄이는 방법. 이거는 너나이의 주장이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검증된 방식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자료 찾느라고 좀 힘들었어요. 이번에 하나증권에서 건설 부분에 이런 레포트가 나왔어요. 서울 아파트 도대체 누가 사는 걸까? 그리고 자료의 작성일이 2023년 12월이니까 최근이죠. 이 연구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이 내용에 도표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대한민국 순자산 상위 20%, 이건 상위 20%예요. 1등부터 20등까지 순자산이 10억 정도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만나는 5명 중에 1명은 순자산 1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그 사람들의 순자산 10억 중에 부동산이 9억입니다. 대한민국 순자산 상위 20%는 부동산이 순자산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순자산이 10억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 평균이 아니라 이것도 중앙값, 중위값으로 봐야겠죠. 일단 이 내용을 안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이 사람들도 다 처음이 있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착안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나도 저 사람들이 나 때 뭘 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짚어드리는 겁니다, 지금. 서울의 아파트 수는 전국 주택의 9.7% 정도이며 평균 금액은 12억 2천만 원으로 사실상 순자산 상위 20%가 서울의 아파트를 구매할 여력이 있습니다. 가구의 순자산을 고려하여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서울 아파트 매매는 순자산 기준 상위 20% 중 무주택자나 기존 보유자의 갈아타기만 가능할 정도로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이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시장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20%가 순자산이 10억이고 그 중에 부동산이 9억이에요. 이 사람들이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2억이니까 여기에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 상위 20% 중에 무주택자는 2%밖에 안 돼요. 서울 아파트는 유주택자들의 시장이라 이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걱정이 되는 건 여러분들이 속상하시거나 좌절할까 봐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쉽게 말해서 눈물파리 하고 싶진 않거든요. 알 건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순자산 상위 20%가 됐을까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 다 부동산이 순자산의 90%예요.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소득의 격차와 자산의 격차를 보여드렸죠? 소득의 격차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자산의 격차는 500배가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와 비슷한 벌이인 사람들이 이 중에 누군가는 서울 아파트를 사러 간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소득이나 이런 게 적다고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 살 수 있구나. 왜냐면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샀으니까, 우리 회사의 박 과장님이 샀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요즘 댓글이나 이런 걸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도 그랬는데 저도 지금은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현실을 인식해야 돼요. 이게 마음 아프지만, 내가 속상하고 힘들지만 이 현실을 그대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게 제가 지금 저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겁니다. 서울 아파트는 무주택자가 진입하는 시장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30대 초의 젊은 무주택자가 진입하는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시장이냐면 갈아타기 시장이에요. 기존 자산을 디딤돌 삼아서 도달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내 상황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집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뭐냐면 꼭 서울이 아니라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더더욱 요즘 경기도 같은 데도 내 집 마련하기에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에 갈아타기 같은 거 진입하러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미 언젠가 예전에 서울 혹은 경기도에 내 집 마련 하셨던 분들이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갈아타기 하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후발주자인 내 입장에서 따라잡으려면 그 사람들이 나 때 했던 걸 따라하면 되겠죠? 그게 내 상황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집을 마련하는 행위입니다. 한 방에 서울 아파트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주관적 중산층 되는 법입니다. 소득의 격차보다 자산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고자 한다면 자산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벌이도 벌이지만. 두 번째, 지금 안 될 걸로 보이는 건 시간이 지나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안 되는 게 이거죠. 단번에 서울 아파트 사는 겁니다. 내가 32살인데 서울 아파트 사는 겁니다. 내가 29살인데 서울 아파트 사는 겁니다. 근데 살 수 있는 아파트 다음에 서울로 갈아타기는 할 수 있죠.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략이라는 겁니다. 현실적인 검증된 전략. 세 번째, 한 번에 큰 자산 취하려고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자산의 크기를 키워가라. 현재 서울을 제외한 타 지역은 내 집 마련을 많은 소득이나 많은 현금이 있지 않더라도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딤돌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제 내피셜이냐? 아닙니다. 이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광역시 수준의 아파트 가격이 무주택자가 자산을 모아서 혹은 합쳐서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분석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5억대 아파트들, 이런 것들이 저는 무주택자분들이 진입하실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 갈아타기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전에 했던 행동들이다. 어차피 서울에 못 사는데 내 집 마련이 뭔 소용이야?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콘텐츠를 통해서 지금은 어렵지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갖게 해드리는 게 목적이고요. 잘 골라낼 수만 있다면 경기도도 괜찮고 광역시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망설이시는 분들한테 힘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런 콘텐츠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의 현실 인식이 조금 동떨어져 있다. 그리고 그게 유튜브나 이런 어떤 인터넷상에서 댓글, 특히 따봉 많이 눌리는 댓글들 있죠? 부정적인 댓글들.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지레짐작 체념해버린다는 느낌을 저는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제 경험이 고민되는 여러분들한테, 내 집 마련이 꿈인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도 광역시에서 네. 전세로 시작을 해서 네. 결과적으로는 첫 내 집 마련은 광역시에서 지방 구축을 내 집 마련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이제 경기도 쪽으로 이제 집을 매수하면서 네. 그걸로 인해서 좀 자산이 불려진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처음부터 서울을 사지 못했죠. 처음부터 서울 아파트, 살 수가 없죠. 저도 서울 아파트 투자는 투자하고 한 3년 이상 지나고 나서 처음 해봤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서울의 아파트를 못 사기 때문에 그냥 다 포기해버리겠어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서울 아파트 10억짜리 내가 어떻게 사? 현타오네? 나 못 사, 안 해. 그러면서 돈을 뭐 펑펑 써버린다거나, 아니면 서울 아파트에는 큰 돈이 묶이니까 여기 미국 주식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미국 주식을 하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투자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서울 아파트를 사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서울 아파트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서 적절하게 매수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 중에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나는 게 어떤 분께서 예전에 저한테 다산 신도시에 분양을 받아도 되냐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다산 신도시가 3억 초반에 분양했어요. 이거 옛날이니까, 10년 전이니까. 이분이 망설였던 게 뭐냐면요. 본인 돈이 한 1억밖에 없고 대출을 2억 이상을 내야 되는데 너무 부담된다. 근데 이때 당시 대출 2억은 지금의 4억 정도랑 같은 거예요. 체감이. 그리고 나 지금 와이프가 아기 낳고 해가지고 지금 거의 뭐 지금 외벌이다. 나 이거 어려울 것 같다. 너나이님 나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해라. 해야 된다. 가격이 저렴하고 나중에 아내분 복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거래요. 그러면은 충분히 해볼 수 있어요. 해보세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가 지금 이제 8억이에요. 진짜 더 놀라운 거는 이분이 저축을 했습니다. 돈을 현금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상황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요,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희망을 버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으셔야, 그 마음을 먹어야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영끌도 문제거든요. 근데 너무 자기를 내려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3억 대출 정도가 적당한 사람이 6억 대출 받을 때, 영끌할 때 진짜 안타깝고요. 반대로 6억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3억만 대출 받으려고 할 때도 참 걱정됩니다. 너무 막 이렇게 위축돼서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세요. 위에 나오네. 이면중 님이 경기도 아파트 자가 살고 있는데 강의, 내 집 마련 기초반 강의 들으시고 서울 아파트 알아보고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겁니다. 이준호님께서 신혼 3년차 원룸살이 하면서 아득바득 모아서 경기도 상급지 대단지 역세권 초포마 내 집 마련했습니다. 더 모아서 애기 생기면 실거주하러 들어갈 거예요. 쓰리 멜로디님, 저도 너나이님 강의 듣고 경기도에 첫 집 마련했었어요. 했었어요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또 서울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마반 기초 강의 듣고 중랑구 전세살이 하던 오빠네 강남 30분껏 서울 5억대 내주면 도와줬어요.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네. 강의 듣고 부산에 내 집 마련하고 와 진짜 너무 행복해. 기초반 듣고 29살에 대구에 6억 대구 6억대면 지금 대구에서 손에 꼽히는 집 사신 거예요. 네, 아 진짜 막 너무 막 가슴이 뛴다니까 나 이런 거 볼 때마다. 지하철 공사 중인 신도시 대단지에서 3년 동안 몸택하고 있고 내년 서울 중급지로 인서울 계획 실행합니다. 초원님 경기도 아파트 매도하고 서울 아파트 계약금 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까 제가 말한 그거라니까요. 그렇죠. 저도 내마 중급반 듣고 12월에 동대문에 집 샀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다, 될 수 있겠다 이 긍정의 마음과 시도들을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댓글들을 남기는 게 뭔가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닐까 그럴 수 이런 있죠. 걱정 네. 때문에 좀 이렇게 댓글을 남기는 게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런 댓글들이 누군가한테는 희망이 될 수 있고 눈물 날 것 같아.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댓글들을 좀 많이 남겨주시면 오히려 이제 지켜보시는 분들이 나도 그러면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와 대박이야. 감동 진짜. 왜 이래요 정말 여러분들. 내 집만 할 수 이런 분들은 그냥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거야. 맞는 여러분들 말을 하니까 진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 여러분들 제가 이번 달 말에 또 내 집 마련 기초반 하는데 제가 이번 달 말에도 내 집 마련 기초반에서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네. 내 집 마련 기초반 강의 수강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꼭 좋은 결과 있으실 수 있도록 진짜 최선을 다해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여건이 안 돼서 강의를 못 듣겠다 괜찮아요.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진짜 진심이고 정말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시고 실행에 옮기려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